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나 진판 한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활하고 있는 각도기 박사 안준입니다. 예. 오늘 시장 참 뜨거웠어요. 오늘 덕분에 부활 많이 했네. 네. 반도체들이 이렇게 뜨겁나? 아니, 어제는 반도체 전공종만 뜨겁고 후공종은 또 약해지고 그랬는데 오늘은 전공종, 후공종 할 것 없이 다 뜨거웠습니다. 오늘 그냥 모든 반도체가 다 뜨거웠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사실은 최근 단기적으로 올랐던 게 다 빠진 그 전공종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갖고 있는 것 중에 전공종 수익률이 걔만 이렇게 5% 미만인 거야, 수익률이. 더 샀어. 오늘 뿌듯하더라고. 성공했네요. 파란불 날 때 사야 돼. 주식은 파란불 날 때 사는 게 중요하다. 다시 한번. 그래서 파란 넥타이를. 오늘 참. 각방꿀이잖아. 네. 파란불은 뜨겁고. 네. 예. 예, 오늘 코스피 1.5%, 코스닥 1.9%. 네.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네. 코스피는 삼성, 하이닉스, 반도체들이 많이 올렸고, 코스닥은 2,000원지가 많이 올렸나 싶을 정도로 오늘 대부분 다 좋았습니다. 로봇주도 어제까지는 좀 많이 빠지더니 오늘은 좀 크게 반등을 좀 했고요. 예. 오늘 그냥 대부분 다 올랐던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이 빠졌던 것들이 반등하면서 지수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네. 코스피에서도 종이목재 빼고는 그냥 전업종 다 올랐습니다. 네. 종이목재는 또 영풍재지가 오늘 7% 하락하는 바람에 그거 때문에 좀 하락을 했고, 그리고 운수창고 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운수창고 업종이 이렇게 오른 게 없는데 한진칼이 27% 올랐거든요. 이거는 보니까 좀 이상해요. 2% 정도 장중에 오르다가 마지막 동시호가 때 갑자기 위로 확 꽂아가지고 27%. 누가 이렇게 일부러 올린 건가 싶을 정도로. 승인해 나나요? 아시아나합병? 아시아나합병은 한국에서 승인해 줄 문제가 아니고 유럽하고 미국에서. 요거는 이슈 때문에 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수급상 그냥 3시 20분까지 해도 그냥 2% 플러스였는데 마지막 동시호가 때 그냥 수급으로 밀어 올려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KCGI는 거의 빠져나간 거 아니야? 다 팔고 나가지 않았어? 뭐지? 요거는 동시반기 때문인지 하여튼. 아니면 주문 실수? 주문 실수일 수도 있고요. 네. 주문 실수라면 끔찍하네요. 네. 네. 근데 올라도 오를 수도 있지, 오를 수도 있지 왜? 네. 일단 이슈는 없이 올랐습니다. 철강금속이 두 번째로 올랐습니다. 여기는 보통 이제 2차전지 섹터들 많이 좀 있는데요. 삼화알미늄, 포스코홀딩스, TCC 스틸, 포스코 스틸리온 대부분 다 많이는 4~5%씩 상승을 했고요. 네. 전기전자 섹터도 한 2% 상승했습니다. DB하이텍이 5% 올랐고요. 해성DS, 대덕전자, LG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 하이닉스까지 3% 이상씩 다 올랐고요. 삼성전자도 오늘 1.1%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보험 섹터, 운수장비 섹터가 제일 좀 못 오르는 업종인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 괜찮았어요. 네. 오늘 KB증권에서 아침에 이제 반도체 리포트가 나왔는데 주요 고객사들의 메모리 반도체 재고 조정이 마무리 국면에 진입했다. 네, 이에 따른 이제 DRAM과 NAND의 고정 가격의 2년 만에 동시 상승을 전망을 했습니다. 3분기부터 DRAM 가격이 좀 먼저 반등을 하고 4분기에 NAND가 반등하면서 이 DRAM과 NAND가 동시에 오르는 것은 2년 만에 겪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스마트폰과 PC 업체의 반도체 재고는 3~4주 수준으로 정상을 하회하고 있다. 그래서 재고 조정이 좀 일단락됐다라고 판단했는데 어제 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향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20% 정도 올렸다라는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어제 다른 리포트에서는 아직 그래도 PC 업체는 재고가 좀 많다라는 뉘앙스였는데 오늘 KB에서는 PC 업체도 반도체 재고가 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버 업체들의 재고는 7~8주 정도 수준으로 상반기 대비해서는 그래도 50%나 감소를 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1분기부터는 정상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폰 업체들도 어저께 이제 20% 메모리 가격 인상을 받아들인 것은 4분기부터는 좀 메모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전망하기 때문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했던 거는 감산 정책, 지금 삼성 하이닉스 다 감산 정책하고 있잖아요. 이 감산 정책에 대해서는 삼성 하이닉스 모두 연말까지는 감산 기조를 지속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갑자기 장중에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감산을 중단한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상당히 뜨거웠죠. 분위기가 뜨겁게 바뀌었어요. 사실 이 뉴스가 나기 전부터 좀 뜨거웠는데 이 뉴스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뉴스일 것 같아요. 엄청난 뉴스죠. 엄청난 뉴스. 사실은 한국 입장에서 너무나 중요한 뉴스인 게 지금 모든 게 여기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이익 전망치가 올해 대비 60%씩 올라간다고 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빼면 하나도 없는 거야 거의. 그러니까
이 이익 증가폭은 삼성 하이닉스가 거의 제 느낌에는 한 8할은 잡아먹는 거라서 이게 이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치는 정말 너무 달라진 내년도에. 예. 네, 9월 초부터 이제 삼성전자가 16나노 이 D램 생산 가동률을 100% 회복을 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걸 필두로 이제 다른 반도체 제품에 대한 인위적 감산도 빠르게 폭을 줄일 계획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너무 갑자기 뜬금없지 않아요? 네, 좀 사실이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다른 뭐 애널리스트나 여기저기 의견은 아직 감산을 멈추는 얘기는 처음 듣는 것 같거든요. 네네. 네, 근데 오늘 이런 보도가 거의 뭐 관계자를 인용을 해가지고 나와서 사실이게 좀 바라긴 하는데 아직 공식적인 확인은 안 되고 네. 다음 뭐 분기 컨퍼런스 정도는 돼야지 삼성전자가 좀 공식 확인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너무 뜬금없어 근데. 네. 9월 초부터 생산 가동률 100% 회복했고 뭐 이 정도면은 다음 달 초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다음 컨퍼런스 콜에는. 갖고 있는 반도체 패키지가 너무 다들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패키지는 그 후공정 패키지가 아니고요. 제가 저기 바스켓으로 산 패키지 여러 종목 있잖아. 어떤 미친 듯이 오른 거 뭐 주지? 뭐 이러면서 일본은 그래서 약간 수익 실현 좀 했어요. 많이 올라가 너무 많이 올라요. 막 두 자릿수로 오르더라고. 예. 그래서 전 이 보도가 만약에 사실이면 이제 시작이다. 드디어 맞죠. 오래 기다렸는데 그럼요. 반도체 이 불황 긴 불황의 끝을 딛고 이제는 이제 쏘아 올릴 차례다. 그럼요. 예. 제가 수익 실현했다라는 건 최근에 추가 매수한 부분만큼만 매도를 한 거예요. 추가 매수를 하도 떨어져가지고 추가 매수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오늘 뭐 반도체 다 좋았습니다. 삼성 하이닉스도 1% 3%대 올랐고 특히 주성 엔지니어링 18%, 하나 마이크론이 11%, 여기 두 자릿수 오른 것도 있어요. 유진테크도 맞아요. 거의 11% 상승했고요. 뭐 HBM도 올랐습니다. 프로텍, PSK 홀딩스도 막 10%, 7% 이렇게 올랐고요. 한미 반도체는 오늘 1%대밖에 안 올랐지만 대주주가 계속 추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장내 매수를 계속 하고 있어서 스스로가 자기 회사가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디자인 하우스도 좋았습니다. AD 테크놀로지, 코아시아, 가온칩스 다 9% 가까이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갑자기 초전도체 관련주들 막 급등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오르나 보니까 이번엔 또 다른 겁니다. 네, 맞아요. 그 LK99는 뭐 사실이 아닌 것 같다 이런 뉴스들이 아직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오늘은 하이퍼튜브 이거 옛날에 일론 머스크가 막 하려고 했던 그 하이퍼 루프인가 그거랑 이제 비슷한 개념인데 이 개발 관련해서 10월달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10월달에 할 예정인데 갑자기 보도가 나온 것도 좀 뜬금없긴 한데 예타를 통과한다면 3단계에 걸쳐서 이 개발 규모를 좀 확장을 한다고 하고요. 기술 개발을 계속 이어간다고 하고 도입은 2040년 도입이 목표입니다. 하이퍼튜브라는 거는 이제 튜브 내에서 공기 저항 없이 1200km 시속으로 달리는 기차인데 요거 되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막 2-30분이면 간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통일해가지고 어디 모스크바까지 간다든가 베이징까지 가야 의미가 있지. 이게. 그렇죠. 그 조그만 나라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아니 제가 보기엔 그럼 부산까지 가는데 그러면 부산 한 군데만 들려? 그럼 수지가 맞겠어? 안 맞지? 안 맞으니까 대전에도 세워주세요. 대구에도 세워주세요. 어디 제천에도 세워주세요. 제천 아니겠구나. 하여튼 뭐 이런 데 세워주면 실제로 가는데 20분 서서 쉬는데 1시간 이렇게 될까? 아니 이 정도면은 뭐 속도도 빠르게 급가속도 할 수 있을 거고. 아니야. 처음에 윙 해서 올리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근데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거장에서 쉬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거라고. 정거장에서 쉬는 시간. 안 그렇겠어요? 실제로는 2시간이면 가는데 여기 한 역밖에 없을 리가 없잖아. 우리나라. 그러면은 여기 7개다. 이러면 그 한 정거장마다 5분에서 10분씩 쉬어야 된단 말이지. 그럼 쉬는 시간이 더 길다 이거야 내 말은. 필요 없다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기술 개발을 해서 해외에다 수출하는 걸로 기술 수출하는 걸로라도 좀 기대를 해보죠. 네. 네, 어차피 2040년이니까 아직 먼 얘기긴 합니다. 각국에서도 근데 다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27년도 개통 목표입니다. 근데 이거는 1200km까지는 아니고 500km 시속으로 자기 부상 열차를 지금 노선 건설 중이라고 합니다. 네. 유럽에서는 2.5km 길이 정도를 시험 삼아서 건설하고 있다고 하고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여기서 좀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나 봐요. 2020년도에 하이퍼루프를 17분의 1로 축소해서 시속 1000km 주행에는 성공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서남이라는 회사가 국제과제를 같이 실행 중이다라고 하는 보도가 좀 알려지면서 네. 오늘 서남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제가 보니까 초전도체 뒤에 띵크탱크가 있네요.
그런가요? 예, 초전조체 주식을 들고 있는 띵크탱크가 있어. 뭔가 계속 띄우잖아. 그렇죠. 뉴스가 계속 또 2040년까지 당겨왔어요 지금. 현실하고 상관없는 얘기잖아. 왜 굳이 지금 얘기가 나왔어? 예, 마지막 털어먹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네, 오늘 그래서 뭐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다 상승했습니다. 네. 덕성도 15%, 신성 델타테크, 파워로직스도 7, 8%씩 상승을 했고요. 네, 그리고 재룡전기가 또 변압기 수주 공시를 냈습니다. 매출액 대비해서 33% 규모고 290억짜리입니다. 계약 기간 25년 말까지고 미국 업체한테 납품을 네. 해서 미국 향 이 변압기 쇼티지가 지금 몇 년째 들리고 있는 양인지 모르겠는데 지난 이제 9월 11일 날 말씀드렸던 9월 잠정치 수출 데이터에서도 이 특히 이제 그 단가가 더블로 올라갔었잖아요. 네. 네, 그것도 굉장히 놀라웠는데 이후에도 계속 이런 뭐 수주 잔고도 3천억 돌파하고 작년 매출이 860억인데 잔고도 3천억 이상 쌓여 있습니다. 미국은 진짜 많이 필요하긴 할 것 같아. 땅이 넓어가지고 지금 테슬라가 그 저기 충전 시스템에서 승리하게 된 건 이미 선빵으로 많이 깔아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디야 EV0인가 이런 딴 데가 힘을 못 쓰잖아 지금.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뭐 미국 수요는 굉장히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가계부채도 8월 달에 엄청나게 많이 늘었대요. 2년 만에 최대 규모로 이제 월별 순증을 기록을 했는데요. 8월 달에만 가계대출이 6조 9천억 증가했습니다. 예, 전세대출은 둔화가 됐는데 주택담보대출이 7조 원이나 증가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가계대출이 늘었고요. 왜 그랬냐? 이 50년 만기 주담대가 이제 끝나잖아요. 절판 효과도 있고 뭐 그 뭐죠? 특례 보금자리론. 예, 그것도 이제 뭐 끝나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아니면 이제 놓치겠다 싶은 그런 감정 생각이 때문에 들죠? 예, 네, 은행으로 맞습니다.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제 1, 2년은 모르겠는데 한 10년 시계를 놓고 보면 이거 진짜 아닌데라는 생각 많이 듭니다. 진짜 아니다 이거는 진짜 너무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많이 하잖아요, 대출을. 네. 근데 50년 동안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하면 예를 들면 매월 내 통장에서 이제 은행으로 빠져나가는 돈은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똑같지만 그 300만 원 내에 처음에는 원금은 없고 거의 없고 거치기가 이자만 엄청 많은 거죠. 네. 그래서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밑에가 원금, 이만큼이 이자. 처음에는 이제 원금이 엄청나게 조금이고 네. 점점점 늘어가는데 뭐 50년 동안 계속 갖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그거를 뭐 3년 후든 5년 후든 이렇게 주택을 매도를 하거나 이사를 가면서 기존 대출을 이제 정리를 할 텐데 그때 딱 보면 집값 안 오르면 어떻게 할 건데 50년 동안 못해. 못하죠. 못 팔아. 집값이 떨어지면 못 팔지. 집값과 상관없이 그때 상환할 때 가서 보면 원금이 왜 그대로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럼요. 거죠. 이거 노예예요, 노예. 대출 노예. 50년간. 은행에 50년간 노예로 당하셨습니다. 당신은. 야. 만약에 이제 집값이 막 갑자기 이제 막 급등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뭐 50년이라도 받으신 분들은 뭐 돈을 버는 거겠지만 네. 만약에 집값이 막 횡보를 하거나 최소한 아니면 뭐 좀 떨어지거나 이러면 굉장히 큰 부담으로 좀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식보다 시계열이 훨씬 길잖아요. 주택은. 그렇지 않나요? 5년, 10년은 금방 아닌가? 주택은? 근데 10년 후 지금 2010년생들 진출하게 되면 지금 죽는 사람이 태어나는 사람보다 훨씬 많아지고 있는데 어쩌려고 이러나? 지금 30만 대 죽는다면서요. 1년에. 20만 대 태어나잖아요. 이 갭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난 진짜 답답하네. 진짜. 제 입장은 답답합니다. 그리고 저거를 급하게 떨어져서 예를 들어 둔촌주공 때문에 나라 망할 것 같아가지고 막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부스팅을 하면 안 되지. 게다가 20대가 30% 넘게 샀어? 아우, 난 진짜 이건 아니라고 봐. 진짜. 네. 제 친구들이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이베스트에서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50년 주담대 종료, 그리고 이제 금융 당국에서도 이 가계부채 억제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9월 이후부터는 그래도 주담대 증가폭이 많이 둔화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은행에 국한된 이슈지만 이 3분기까지는 은행의 Q 증가가 계속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수신 부분에 수시 입출금성 예금, 이게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꿀이잖아요. 네. 이게 이탈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해서 한 10% 정도 8월 달은 줄었기 때문에 이 조달 비용도 은행 입장에서는 증가하고 대출을 이제 좀
많이 못 받아가니까 Q는 줄고 그래서 이자 수익에 대한 부분은 조금 뒤로 갈수록 걱정일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배당은 굉장히 많이 줍니다. 예금 금리 조달 비용이 높아지면은 대출 금리도 안 꺾인다는 얘기잖아. 마진을 꺾더라도 대출 금리도 안 꺾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생각보다 지금 은행이 굉장히 치열하게 서로 경쟁을 많이 하고 있대요. 그래서 네. 금리가 시장 금리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실제로 내가 대출 받으러 가보면 그렇게 금리가 높지 않다라는 의견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이제 뭐 경쟁 기조가 앞으로 조금 더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오늘 그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네. 이상영 부총재가 뭐 기자간담회를 언급을 했는데요. 주요 내용도 이제 주택시장 관련해서 언급이 좀 많았습니다.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기자분들이 여러 번 하셨는데 상하방 요인이 다 혼재하고 있어서 전망은 어렵지만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지금 26배 수준이라는 거는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수준이다라고 언급을 좀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유지되지 않도록 꺾는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계부채 줄이기로 연결이 되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정부와 협의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네. 기자분의 질문에도 이제 정부와의 공조라고 하면 긴축 수준을 길게 유지하겠다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부총재부는 통화정책 측면에서 경기나 물가나 가계대출 상황을 보면 상당 기간 긴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네. 언급을 했습니다. 네, 가계대출 증가 요인을 좀 점검을 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고 전날 금융당국이 또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계대출을 좀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나 영국 등의 주요 정책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장기간이 어느 정도인가라고 기자분이 질문을 했는데요. 다음 주 FOMC를 봐야겠지만 국제적인 고금리 환경이 조기에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는 섭푸른 예단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한국은행의 기조도 금리를 쉽게 내리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고금리 상황이 좀 오래 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 글로벌 이 고금리 기조도 상당히 생각보다는 좀 오래 갈 수 있다라고 언급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거의 한 6개월째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대가 달랐다. 누 노말이 끝났다라는 말씀 정말 많이 드려요. 저물가, 저성장, 저금리 이거 끝났고 새로운 노말이 예전 올드 노말이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올드 노말이라는 건 뉴 노말에 비해서 저금리, 저물가, 저성장이 아니가 그 반대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고 미국이 여기서 실물 금리가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실물 금리보다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어요. 그래서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기준금리를.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최근 그 하반기 들어와서 한 지금 2개월 동안에 미국 상황이 무슨 얘기를 어떤 완화적 얘기를 해도 10년물 국채금리가 4.2%에서 4.3%에서 놀고 있는 게 꽤 오래됐어요. 거의 이제 고정되는 분위기로 가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금리가 쉽게 안 떨어진다고 미국에 이제 채권 투자하는 애들이 인지를 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레알입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말고 국채금리의 움직임은 실물금리 움직임이에요. 실물금리 움직임이 이렇게 높아진다는 건 한국도 금리 현재 상황에서 내릴 데가 없다는 거고 또 하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기준금리, 국채금리 대비 회사채 금리와의 격차가 벌어지고 우량 회사채와 비우량 회사채의 금리가 더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금리가 떨어지려면 금리 스프레드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금리가 떨어집니까? 예를 들어 약간 덜 우량한 애들이 막 7%, 6%의 뭐 이렇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런데 기준금리 떨어졌다고 주택금리가 쭉쭉쭉 다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전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신용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데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 너무 자기 위주의 생각 아닌가?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적절할 때 적절하게 얘기한 거 아닌가 한국은행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언급은 계속 하고는 있는데 과연 실현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아직도 좀 의구심을 갖는 쪽도 있고 아니면 뭐 각도인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뭐가 실현돼? 그러니까 계속 고금리가 쉽게 안 내릴 것이다. 고금리로 오래 갈 수 있다라는 언급이 그냥 말로만 계속 공포감을 주는 건가? 아니 미국하고 금리 차이 크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내려 금리를? 아 그렇죠. 네. 지금 우리만 혼자 내릴 수는 없겠죠. 그럼요. 지금 뭐 우리 중국 같은 상황도 아니고 중국은 또 외환하고도 거래가 없는 거고 사실은 일본 봐요. 일본도 금리를 올리고 다 올리고 있는데 뭐
완화적인 스탠스 있는 나라들은 다 올리고 있는데 금리를.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계속 전망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조금 놀랐던 게 피치에서 한국의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1%로 하향을 했습니다. 24년도는 2.1%로 하향을 했어요. 네. 한국은행이 보고 있는 전망치보다 좀 낮은 낮죠.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낮게 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7월달, 8월달 무역 데이터를 통해서 보면 3분기 수출은 더 감소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무역 상대국이 주력이 이제 중국이잖아요. 우리 네. 중국의 성장 약화가 굉장히 추가적인 어려움이 되고 있다라고 언급은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기준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연말까지는 동결하지만 내년 초에 인하할 걸로 피치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글로벌이 다시 좀 금리를 인하하는 기조로 간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글로벌리 계속 금리 동결 기조인데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으로 갈 거라서 우리만 금리를 내린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내년 초 금리 인하는 전망을 하는 곳도 있긴 합니다. 일단 그 중국에 대해서는 조금 시계를 더 길게 뽑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다른 채널에 비해서 중국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한 채널이니까 저희 결론은 이겁니다. 개인적으로 중국은 지금 큰 틀에서는 부동산 구조 조정을 하고 있고 부동산 부양책을 하는 것 같지만 진짜 부양책은 아니다. 왜? 건설회사들, 디벨로퍼들한테 부채 비율 100%를 못 넘게 하는 게 어떻게 부양책이냐는 거예요. 그건 유지하고 있어요. 세 가지 레드라인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거는 부양책은 절대 아니고 수요자들이 너무 심리가 꺾였으니까 수요 진작책, 그것 일종의 부양책이긴 한데, 건설회들이 그 어떤 마진을 노리고 그 건물을 막 지을 수 있는 그런 공급이 막 이렇게 넘치게 되는 그런 부양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되게 제한적인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공동부유 정책이 폐기된 게 절대 아니고, 지금 일본의 예를 보고 한국의 예를 보니 부동산 가격 너무 오르면 우리나라 미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정책 그 결정자들이. 그래서 이거는 끝까지 밀어붙인다. 부동산 구조조정은 끝까지 밀어붙이되 지금 너무 꺾였으니 좀 반등을 좀 시키고 일단 다른 거 부양을 시키고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얘네는 그 계속 보면 진짜 만만대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열하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 연말까지 이렇게 계속 부동산 이렇게 해가지고 구조조정이 성공을 한다면 걔네 입장에서는 성공한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서 뭐 다른 거 부양하고 막 하면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중국의 그 부양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그래야 반도체 더 많이 팔리고. 그래서 지금 그 포인트로 우리는 중국인들의 저축률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축률이 떨어져 그 저축 안 하고 물건 사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특별히 스마트폰. 그러면 우리 많이 좋아질 거니까. 그거는 따로 보셔야 되지만 중국이 예전처럼 돈 빵빵 풀어가지고 쭉쭉쭉 올리고 부채 경제 만들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지켜보면 중국이 그걸 원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오늘 장은 사실 오늘 장은 뜨거웠지만 이렇게 좀 우려스러운 이야기들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뭐 한국은행이나 뭐 비치의 전망이나 조금 연말까지는 아니야. 투자 심리로 봐서는 계속 올라가야 돼. 반도체는 좋을 것 같아요. 아니, 투자 심리 되게 안 좋잖아요. 투자 심리요? 네, 투자 심리 안 좋잖아요. 안 좋은가요 지금? 아니 투자 심리가 좋다는 게 뭐야? 돈이 막 들어오는 게 투자 심리가 좋은 거고 돈이 나가는 게 투자 심리가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뭐 작년만큼 안 좋진 않지만 좋은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투자 심리로만 보면 이게 장이 뭐 계속 쭉쭉 빠질 장이 아닌 것 같아. 네. 지금 뭐 못 가고 있죠. 뭐 횡보를 좀 오랫동안 하고 있죠. 네네. 저는 제가 보기엔 투자 심리로 봐서는 한국은 약간 피어에 가깝다. 네, 그렇게 보여요. 그리드 쪽이 아니고 피어에 가깝습니다. 심리만 보면, 투자 심리는 보면.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